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인구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했지만 굉장히 세계지리에서도 중요하고 또 한국지리에서는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조화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구 같은 경우는 좀 구조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그 구조를 여러분들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할 인구의 공부 내용은요, 바로 인구의 성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구의 성장. 자,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그것이 그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성장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크게 이 부분에서는 인구가 성장하는 그 단계별로, 시기별로 성장 단계를 알 수 있는 성장 단계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러한 인구 성장 단계를 알 수 있는 그래프를 우리는 인구 변천 단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구 변천 단계에 대해서 시기별로 인구가 어떤 변천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결과 대륙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인구의 규모, 인구의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순위를 조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바로 인구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인구 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인구 성장 결과 그 지역에서 어떤 인구의 양상이 나타나는지, 인구 모습이 여자, 남자, 성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사람들이 어떤 산업에 어떤 나이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인구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인구 구조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우리가 먼저 출생과 사람이 태어나고 사망, 사람이 죽고 그 결과 끝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배울 거고, 이 인구 구조, 출생과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구조를 우리가 조금 크게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구분을 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특히 이 연령별로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양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양비라고 불리는 총 부양비, 인구 부양비라고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구 부양비라고 부르는 부양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라고 불리는, 그 사회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노령화 지수라고 불리는 지표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중위 연령이라고 불리는 지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연령별로 그 지역에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구 구조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산업별 인구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는 어떤 산업에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 성장 부분과 인구 구조 부분이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인구 변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와서 공부할 부분은 바로 인구 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인구 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다양한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해 가는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인구 성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한 지역에서 인구가 어떻게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지 그 시기별로 변천 단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인구 변천 단계와 관련된 그래프는 여러분 만년필 교재 61페이지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페이지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인구 변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인구 변천 모형, 인구 성장과 관련된 인구 변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만년필 교재 61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인구 변천 모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인구 변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인구 변천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알려주냐면 바로 출생률, 사람이 태어나는 출생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사망률을 통해서 각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의 성장과 인구의 변천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자, 이러한 인구 변천 모형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모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한국지리에서 인구 변천 모형이 나온다면 주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몇 단계에 속해 있냐,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몇 단계에 속해 있냐, 이런 것들 위주로 물어볼 수 있다면 세계지리에서는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국가별로 어디에 속해 있냐를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거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양을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를 총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 정도가 높다. 한마디로 굉장히 부유하다, 잘 사는 국가에 속해 있는 국가군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를 거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제 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군들을 우리는 저개발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 쪽으로 점점 개발하고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국가군을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에 대한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세계지리에서는 이런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이 각각 몇 단계에 속해 있냐를 조금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위주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구 변천 모형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다시피 출생률과 사망률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변천 모형을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 1단계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지금 출생률,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출생률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사망률 역시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1단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주로 높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고 표현하는데요. 왜 이렇게 출생률이 높냐 하면 보통 이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농업이 주류를 이뤘던 농업사회, 즉 1960년대 정도에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농업사회이다 보니까 자녀 한 명 한 명이 노동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죠. 하지만 반면에 전염병이나 흉년 같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보건이나 위생이나 아니면 의료시설 같은 것들이 현대보다는 아니면은 선진국보다는 조금 덜 발전돼 있다 보니까는 사망률 역시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출생률이 높지만 그만큼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가 인구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또 인구 감소도 일어나지 않은 인구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2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단계로 넘어오면 지금 그래프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률이 굉장히 뚝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의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학 발달이 이루어지고 생활 수준이 향상을 하면서 사망률이 뚝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특히 비누가 개발된 이후, 비누가 보급된 이후로 이렇게 사망률이 뚝 떨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잘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2단계 같은 경우는 출생률은 1단계처럼 여전히 높지만 사망률이 의학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뚝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데 죽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인구가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증가가 굉장히 잘 발생하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단계로 넘어가면은 현재 출생률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자, 2단계에 비해서 출생률이 많이 떨어진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자, 이 시기에 오면은 뭐 가족계획,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계획이나 아니면 사회활동이 증가하거나 또는 이전에는 아이 하나하나, 자녀 하나하나를 노동력으로 생각했다면 이 시기에 오면서는 더 이상 그런 인식이 존재하지 않고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그리고 피임법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시기로 오면서는 출생률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출생률이 감소한다. 이 시기 같은 경우는 2단계에 비해서는 출생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사망률과 비교했을 때 출생률이 많기 때문에 인구는 여전히 성장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단계로 넘어가면은 출생률이 정말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태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적고 여전히 사망률도 적은 단계인데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을 나타내는데 이게 시기로 따졌을 때는 만약에 우리나라로 쳤을 땐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국가별로 선진국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단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부 선진국 국가에서 등장하는 모습인데 지금 그래프 자세히 보면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더 높은 거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다다른 게 바로 5단계입니다. 자, 이러한 인구 변천 모형은 여러분들이 단계를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출생률이 높냐, 사망률이 높냐, 그리고 출생률이 얼마나 높고 사망률이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다면은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구 변천 모형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지리에서는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국가별로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도 다시 공부할 건데요. 선진국은 주로 4단계와 5단계,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이 나타나는 4단계와 5단계의 주로 선진국이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어디에 속할까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2단계와 3단계에 주로 속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이 국가들은 아직 경제적인 발전 수준 자체가 좀 낮은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는 1, 2단계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 선진국이 몇 단계에 속해 있고 선진국은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율이 어떤지, 개발도상국은 어떤지, 저개발국가는 어떤지 정도를 조금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나누어졌던 인구 변천 부록 프린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인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인구 변천을 공부할 때는 크게 2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구조를 잘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 그 단원에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구조화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이 인구 단원에서는 특히 인구 변천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크게 2가지로 그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요. 먼저 국가별로 대륙별로 인구의 순위, 인구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도 했는데 바로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의 인구 구조와 인구 문제를 파악하고 이 3개의 국가군들의 특징을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인구 변천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이 3 국가군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이 포인트 위주로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인구 규모와 인구 순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누이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있지만 세계지리는 암기가 이루어져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암기를 많이 하고 있다면은 30분 안에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조금 더 빨리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벅차겠지만 몇 가지를 좀 더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대륙별로 인구 순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보통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그래프처럼 문제에서는 대륙별로 인구 순위를 물어보고 그 대륙의 인구 특성을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륙이 인구가 많고 어떤 대륙이 인구가 적은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1915년과 1950년으로 쌤이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순위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간에 있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순위가 바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조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15년 지금 순위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순서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실 때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확인했던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많은 대륙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시아에 살고 있어서 그게 우리가 저개발 국가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시아에는 정말 많은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이 많은 대륙이면 대륙일수록 인구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보이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2050년도에 예상되는 인구 규모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을 따라잡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2050년을 보면은 1, 2, 3등, 인구 규모 1, 2, 3등인 대륙이 전부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현재 굉장히 많은 대륙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 규모를 조금 암기하실 때 일반화해서 암기하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개발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 줄여서 개도국이라고 쓰겠습니다. 개도국이 많을수록, 많은 대륙일수록 인구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구 규모 역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뒤에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2050년을 보면은 뒷부분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은 대륙들이죠. 자, 선진국들이 많은 대륙 같은 경우는 인구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2015년도의 지표입니다. 2015년도 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만 헷갈리지 않다면은 이 순서에 대해서 암기할 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40억이라고 썼는데 아시아의 인구 규모가 현재 한 40억에서 4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큰 인구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 2등인 아프리카보다 거짓말 4배 정도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10억 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은 7억, 라틴 아메리카 6억,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3.5억,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가 4천만 명으로 이루어진 대륙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라틴 아메리카는 인구가 엄청나게 앞으로 성장을 해서 유럽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가톨릭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륙이라고 그랬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중요한 주민생활 중 하나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도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대륙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많은 대륙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 성장률이 높다라고도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개발국이나 개도국 쪽으로 갈수록 1차 산업이 중요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는 1차 산업, 즉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녀 한 명 한 명이 노동력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구 성장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가 많은 국가일수록 인구 규모가 크며 인구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로 중요하다고 했던 게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가의 인구 특징을 정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베이스로 정리해 두신다면은 그 부분 공부할 때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인구 밀도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인구 밀도가 뭐냐 하면, 인구 밀도 같은 경우는 면적, 그 지역의 면적에 대비해서 살고 있는 사람 수가 몇 명 정도나 되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인구 밀도인데요. 이러한 인구 밀도 같은 경우는 아시아가 굉장히 큰 것이 특징입니다. 즉, 좁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호주나 뉴질랜드가 속해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에 대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적은 대륙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대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구 밀도에 대해서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규모와 함께 조금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륙별로 인구 변화와 인구 비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래프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두 번째 거와 첫 번째 거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비율이 가장 큰 대륙을 아시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그라미 큰 거 2015년도에 두 번째로 비율이 큰 가가 무슨 대륙이 될까요, 여러분? 2등 바로 아프리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대륙일까요? 나 같은 경우는 1950년도부터 2015년도로 가면 갈수록 이 비율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죠? 인구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대륙입니다. 바로 유럽이겠죠. 자, 인구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2015년도에 여전히 세 번째로 인구 비율이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다는 뭘까요, 여러분? 다. 빗금 쳐져 있는 다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에 없는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사이에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풀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랑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950년부터 2015년도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저개발 국가랑 개발도상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와 함께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이 바로 국가별로 인구 순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서 내가 다른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고 다른 나라 인구 규모와 인구 순위를 내가 왜 외우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글로벌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느 나라의 인구가 제일 많은지 그리고 그 인구 많은 나라들은 대체 왜 인구가 많은지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는 게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부터 9등까지는 조금 암기를 하고 있다면은 문제 풀 때 정말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등 같은 경우 쉽죠?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조금 독특한 게 개발도상국에 중국이 속하거든요.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지만 저출산 고령화라고 불리는 인구 문제가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배울 건데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경우는 주로 선진국의 인구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는 주로 선진국의 인구 문제인데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국은 늘 꾸준히 지금 밑에서도 보면 1950년도에도 인구 되게 많은 거 보이죠? 중국은 늘 꾸준히 인구가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실시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막 2명 나오면 벌금 물게 하고 또 2명 나오면은 사회적으로 규제를 되게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되게 많이 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인구가 조금 출생률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2등 같은 경우는 인도네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힌두교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3억 명 정도 되는 국가인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가까운 미래에는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고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등 같은 경우 인도와 중국 이 대륙들 모두 다 지금 아시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아시아에서 지금 중국이랑 인도의 인구만 합쳐도 지금 위에서 보면 누구보다 인구가 많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인구 2등인 아프리카보다도 인구가 많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에는 정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도 인구가 3억 명이 넘어가는 굉장히 인구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독특한 게 앞에 있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출생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라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출생이 아니라 사회적 증가에 의해서 증가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회적 증가라고 써놓으니까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자, 사회적 증가라는 거는 인구 이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첫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인구 이동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이동해 와서 생긴 증가율을 우리는 사회적 증가라고 부를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사회적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등 볼게요.
4등도 아시아죠, 여러분. 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대륙으로 인구의 80%가 이슬람을 믿는 국가다 보니까 이슬람 신자수가 1위인 국가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위치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특징에 대해서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5등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이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고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포르투갈보다 많은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브라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6위 같은 경우 파키스탄이네요. 파키스탄도 아시아에 위치한 동네죠, 여러분. 자, 그리고 7위는 지금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어디에 있는 국가죠?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요. 자,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1등부터 7위까지 봤는데 아프리카가 처음 등장했죠? 나이지리아. 인구 2억 명 정도의 아프리카에서 인구 가장 많은 국가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위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 우리 위치 확인했었죠? 여러분 종교 공부할 때도 위치 확인했습니다. 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방글라데시의 그 위치와 크기 기억나나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국가로 우리가 공부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여러분들이 방글라데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9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예요. 근데 유럽에서 인구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러시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다 보니까는 인구 밀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위부터 지금 9위까지 살펴봤는데 1위부터 9위까지 안에 지금 아시아가 몇 개 있죠, 여러분? 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자, 9개 중에 5개 국가가 지금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질과 나이지리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인구 순위를 살펴봤을 때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제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 국가가 많은 대륙이면 대륙일수록 규모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는 중국이니까 여러분들이 중국만 조금 따로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페이지에 인구 규모와 인구 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단연 가장 중요한 페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로 우리가 인구를 공부를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챕터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의 인구 구조, 인구 문제,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모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정말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인구 피라미드. 자, 인구 피라미드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인구 피라미드는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X축에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Y축에도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Y축 같은 경우는 연령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X축 같은 경우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남자 인구,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자 인구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은 게 특징인데 연령별로 남녀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는 모양 그래프가 바로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자, 인구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자주 등장하냐면 성별, 남자와 여자의 인구 비율과 그리고 연령별 인구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별로 특히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연령별로 이러한 인구가 나타내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는 인구 피라미드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진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같은 경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굉장히
선생님이 여기 낮다를 빼먹었는데 여자분들이 채워주세요.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현재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국가군이 많다. 자, 그 결과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우리가 옆에 있는 인구 피라미드를 봐볼게요, 여러분.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지금 시기별로 인구의 피라미드를 표현해 놓은 건데요. 왼쪽은 50년대, 오른쪽은 2010년대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195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만 봐도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연령대 봐봐요. 밑에 있는 연령대가 지금 너무 위까지 색칠했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자, 연령대, 어린 연령, 10살 때까지 한번 봐볼게요. 10살 정도까지의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태어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출생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로 넘어오면 지금 비슷한 연령층이 어때요? 인구가 굉장히 적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출생률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망률. 지금 사망률 같은 경우는 이 연령대가 높은 한 60대 이상의 그 모양새가 많이 있으면 많이일수록, 여기 비율이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서 인구 증가율이 낮은 국가군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러한 모양새의 인구 피라미드를 무슨 모양이냐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우리 종 알죠? 종 또는 방추,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방추, 종이나 방추 모양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에는 출생률은 낮고 사망률도 낮고 태어나는 사람은 적지만 죽는 사람도 적은 이러한 선진국은 어떤 인구 문제를 겪고 있냐 하면 인구 고령화,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이 들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문제도 이렇게 국가군별로 개발도상국, 선진국, 저개발 국가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같이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인구 문제, 인구의 구조에 대해서 나타나는 지표가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생률이 낮고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노년 인구를 부양하는 노년 인구 부양비라고 불리는 지표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라고 불리는 지수, 그 사회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지수 또한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위연령이라고 불리는 지표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지표들은 뒤에서 선생님이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노년 인구 부양비, 노령화 지수, 중위연령이라고 불리는 지표들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개발도상국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인구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출생률보다 사망률 감소 속도가 빠르고 출생률은 여전히 높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1950년이랑 지금 2010년대를 비교해 놨는데요. 지금 보면은 출생률 10살 정도까지 나이를 볼게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낮은 연령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때에 비해서, 자, 지금 이렇게 봅시다. 이때에 비해서 사망률은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형의 인구 피라미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인구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 인구 급증, 인구 과잉 같은 인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태어나더라도 그 사회에서 그 인구들을 다 수용하고 그 인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의 뭐 먹을거리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인구가 많은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구 급증이 개발도상국에서는 큰 인구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도시 인구 과밀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는 국가에 있는 다양한 도시들이 모두가 다 성장하기 힘든 구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도시, 예를 들면 수도 같은 특정 도시를 위주로 국가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려서 교통 문제나 주택 문제나 다양한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소년의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유소년 인구 비양비가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두 가지 한번 봐보시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너무 안 태어나고 너무 늙어서 문제인 거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이 많이 태어나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우리 뒤에서 확인할 거니까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현재에도 이런 피라미드형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할 때 활용하는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를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보기에 문자 해득률이 높은 국가이다, 1인당 자원 소비량이 높은 국가이다, 낮은 국가이다, 이런 식으로 이 국가가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꽈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친절하고 쉬운 경우에는 가 국가는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다, 나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다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둔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이 국가가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각각 보면서 경제발전 높은 국가에서는 어떤 모양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생님이 한 5년 정도의 수능과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지표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문자 해득률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을까요? 아니면은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높을까요? 자, 당연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문자 해득률이 높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로 갈수록 문맹률,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발전과 비례하는 지표, 반비례하는 지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1인당 자원 소비량, 어디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선진국에서 1인당 자원 소비량이 더 높겠죠.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마찬가지겠고요.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비율이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3차 산업 비중이나 1차 산업 비중처럼 산업 구조와 관련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3차 산업, 서비스업이 속해 있는 3차 산업, 무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국가고요. 1차 산업,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비교할 때는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이런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표는 진짜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세계지리든 한국지리든 나오는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총 3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 각각 모양의 피라미드 모양, 종 모양, 방추 모양이라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특징인데,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는 자 보면은 지금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에서 굉장히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죠.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피라미드형이 나오면은 유소년 비중이 높고 노년층 비중이 낮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형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나이가 많은 연령대일수록 지금 볼록한 거 보이죠, 여러분? 유소년 비중이 낮아지고 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방추형으로 가면은 지금 유소년 비중이 더 줄어든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는 경우에는 더욱더 출생률이 감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 연령과 관련돼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령대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연령대도 선생님이 뒷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이런 인구 틀, 인구 구조, 물어볼 수 있는 인구 비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경제적 수준이 어디로 갈수록 높습니까? 자, 선진국 쪽으로 갈수록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국가군이 많고요. 이쪽에는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가들이 많이 속해 있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죠, 여러분. 자, 출생률 같은 경우는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 선진국 중에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어디가 높을까요? 그렇죠.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 쪽이 이러한 출생률이 굉장히 높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했죠.
자, 사망률 같은 경우는 저개발 국가는 여전히 사망률 역시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망률 역시 굉장히 낮은 국가군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생률과 사망률의 관계,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인구 성장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죽는 사람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인구 성장률이 낮다, 정체 상태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자,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많이 태어나지만 죽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성장률 높은 거는 계속 말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반면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사람 적지만 죽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인구 성장률이 낮은 국가군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률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구 변천 단계로 구분을 했을 땐 저개발 국가에서는 출생률, 사망률 모두 높기 때문에 주로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향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주로 2, 4단계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4단계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5단계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 한번 볼게요.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주로 피라미드형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종형 그리고 방추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우리 학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구 문제에 이제 너무 많이 태어나는 인구 과잉이 있죠. 자, 저개발 국가도 마찬가지로 인구 과잉 그리고 이러한 인구들이 한 국가에 몰리다 보니까, 한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대도시 인구 과밀이 엄청나게 심각한 인구 문제 중에 하나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 인구 과밀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도시를 공부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라틴 아메리카나 아니면은 아시아 지역을 공부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과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다 보니까는 인구 과잉이 너무 심각한 지역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현재 인도, 그리고 과거의 중국과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산하 제한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자녀가 두 명인 가구한테는 벌금을 되게 많이 내게 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감옥을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계속 설명하고 있다시피 인구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 인구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인구 문제의 모습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 규모와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가의 인구 특징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등장했던 지표들 있죠, 여러분? 노년 인구 부양비, 노령화 지수, 중위 연령, 미소년 인구 부양비, 이러한 인구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와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복습 꼼꼼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